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가난했던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한 가난한 농촌에서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소소하게 이것저것 농사지으며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부모님 때부터 지고 있던 빚이 많아 항상 돈을 벌어서 빚 갚기에 바쁘셨죠. 그 많은 빚들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부모님은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지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라면서 가난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항상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듯한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부모님 및 농사일을 함께 돕고 엄마가 하시는 소일거리였던 바느질을 거들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청춘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였어요. 때는 살랑살랑 콧가루를 날리던 봄이 지나고 잎사귀들이 푸르러가는 6월이었죠. 저는 여름밤에 시원한 공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부모님 말에도 가끔 저녁을 먹고 소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논밭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좋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이 제가 잘 모르는 곳까지 와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죠. 주위에 농가나 집들도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논밭 한가운데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웠던 기분이 사라지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하는 난처한 생각만 들더군요. 그런데 저 멀리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무슨 불인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이 있다는 거겠지 싶어서 저는 일단 저곳으로 가야겠다 싶어 무작정 그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한 30분 정도를 헉헉거리며 걸어서 그 집에 당도해보니 그곳은 작은 구문가게였습니다. 담배며 그런 것들을 파는 소위 시골에서 전방이라고 파라는 그런 곳이었죠. 전방이라면 전화가 있겠다 싶어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들겼어요. 쾅쾅쾅.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네? 쾅쾅쾅 밖에 불은 켜져 있는데 이상하게 저의 두드림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운이 빠진 탓에 탈진했는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전방 앞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정신을 놓치려던 찰나 저는 제 앞에 와서 선 어떤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대뜸 제 팔을 부축하고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이것 좀, 이제 놔주시면 안 될까요? 간신히 정신 차리고 저는 눈앞의 남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분 역시 좀 진정이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제법 큰 키에 준수한 인상의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순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과 전화기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염치불고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제 얼굴을 보다가 피식 웃더니 일단 정신 좀 차려보자며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전방에 전화를 빌려서 간신히 집에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했던 저희 집에는 전화기가 없어서 동네 이장님 댁으로 연락을 하긴 했지만요. 그 청년은 자신이 대학생이며 휴학 중인데 23살이고 이름은 김청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는 그 오빠 말에 어쩐지 가슴이 설레었죠. 제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인지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였어요. 대학교 다닌다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부럽다. 나고 속에 있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듣더니 똥 미소 지으며 저에게 대학교 책을 보여주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사실 이 전방은 삼촌이 하는 곳인데 삼촌이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내가 봐주고 있던 거라고 하며 틈틈이 책을 보려고 책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보여주는 여러 책들을 보며 비록 학교를 계속 다니진 못했지만 내가 돈 벌어서 나중이라도 꼭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생각이라고 처음 보는 오빠에게 그런 포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기특하다는 듯이 웃더니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 집이랑 이 전방 중간쯤에 있는 원두막에서
독서 모임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전 얼떨결에 오빠한테 알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때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의 일이나 거들며 학교도 못 다니는 저에게 오빠의 그 제안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요. 독서 모임이라니. 그렇지만 저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만으로 그 독서 모임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만 것 같아요. 그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추억이 될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를 원두막에서 만나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때로는 같이 강냉이도 먹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책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며 오빠와 정을 쌓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야하게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더군요. 그 야하게 정체가 남녀가 단둘이 하는 독서 모임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보내주지 않았겠죠.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저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언제나 매일 똑같은 농사일과 바느질에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동네 언니들하고 도시에 나가 미싱이를 하면 구경할 것이 많다더라. 꼭 미싱이를 하러 도시로 나가자고 약속하기도 하고 오빠가 읽어준 책 속에 유명한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며 보내던 것 같아요. 그러다는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을이 생일이라 쌀쌀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오두막에 갔더니 오빠가 글쎄 꽃을 사서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오빠 이게 웬 장미꽃이에요? 미자야 네가 생일이 가을이라서 쓸쓸하다고 했잖아. 그게 생각나서 생일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내가 용돈을 모아서 한 송이 샀어. 생일 축하해. 저는 난생 처음 남자한테 꽃을 받아봐선지 꽃을 준 사람이 오빠여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눈물을 흘려버렸죠.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니 미자야 너 왜 그래 울어? 꽃이 별로 안 예뻐서 그래? 저는 그저 오빠의 품에 안겨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어버렸죠.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오빠의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를 보면 웃어주는 입술은 항상 단정했습니다. 전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 후로 저는 독서 모임도 모임이지만 오빠에게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어서 열심히 도시락도 싸가고 오빠가 좋아하던 커피도 타가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만들어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등 오빠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싶단 마음으로 그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름날 오빠와 함께 얼음을 넣은 달달한 커피를 마실 때면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행복했었죠. 오빠 역시 미자 네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며 항상 제 커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전 오빠와 헤어지게 되고 말았죠. 바로 우리 집이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는 농사일로 힘들게 생계를 꾸리시다가 도저히 빚이 늘어만 가자 감당이 안 되셨는지 어렵게 결단 내려 도시로 이주를 결정하셨습니다. 근처 큰 도시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고모네서 아빠에게 시장으로 와서 시장 일을 배워가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거죠. 저는 도시로 이사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젠 오빠를 다시 만나기 힘들겠구나 하는 예감에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사가기로 한 날 바로 전날이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빠에게 주려고 쓴 이별 편지를 품에 안고 어둠하고 나갔습니다. 편지에는 오빠에 대한 제 고백과 이사가게 된 주소를 썼고 꼭 한번 편지 달라는 애타는 부탁 역시 눈물을 흘리며 못 쓰는 글씨로 삐뚤빼뚤 새겨 넣었죠. 그런데 한 번도 말없이 약속에 늦은 적이 없는 오빠가 그날따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애타게듯 오빠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날이 새까매질 때까지 무서움을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한밤중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혹시 나중이라도 오빠가 올까봐 큰 돌을 구해서 그 돌 밑에 편지를 개어놓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0살에 시작된 도시 생활은 농촌의 생활과는 또 다른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 하루 종일 미싱기를 돌리며 허리 한번 편하게 펴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좁고 좁은 그 공장에는 제 또래 여자애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채 싼값에 하루 종일 미싱기 돌리며 손가락을 숱하게 다치고
제대로 약도 바르지 못하고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울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에 온 뒤로 고문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그만한 겨울에 잘못 미끄러져 엉치뼈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엄마는 식당 일을 나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며 양파 가기 등을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도 각자 여기저기 취직해서 먹고 살기 바쁘게 지내느라 가족끼리 살가운 말 한마디 할 겨를이 없었죠. 아버지는 엉치뼈가 아물 때까지 집에서 혼자 계셨던 게 힘들었는지 나날이 말수가 적어지시더니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쥐죽은 듯 가만히 계시다가도 술만 드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 지르기 유수였습니다. 그렇게 거나하게 술에 취하셨을 때의 아버지는 자신이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양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고 거칠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은 단 2년 탓이라며 엄마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자식인 저희에게 사태질을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 살림을 부수기도 하고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가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술에 힘을 빌려 울분을 토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망하게도 아버지는 도시로 이주하신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술을 드시고 무단횡단하시다가 그만 너무 이른 5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와 함께 본격적으로 집의 가장이 되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신 공장을 나가 더 오래 일하고 동생들을 챙기고, 그래도 아들들이라도 대학을 보내고 싶다는 엄마 말씀이 남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바로 밑에 둘째는 나름 고등학교 성적도 좋아서 우리는 둘째가 곧 사회 나가 돈 벌게 되면 이 고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둘째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를 간 둘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그때가 제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 생활을 그만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등록금도 마련해뒀고 넷째 여동생 역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면 손마디마니가 퉁퉁 붓고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아팠습니다. 둘째가 첫 월급 타오면 멋지게 공장 사표를 던질 결심을 하고 남은 며칠만 버티자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쓰다듬고 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둘째가 월급 받아올 때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돼지고기 한 건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가 월급 타오는 날인 만큼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즐겁게 들어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위덩이로 식구들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무거움의 중심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고, 미자야. 둘째가 회사를 그만뒀단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 미안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 저는 회사가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동생 말고 자신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며 몇 년만 더 뒷바라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생에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자야, 이건 내 돈이다. 내가 없는 형편이지만 맏딸이 내가 고생하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우리 딸이 장녀로 태어나 가장 노릇하느라 많이 힘들지? 에휴,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공부 이제 해. 저놈의 공장 그만 다니고 둘째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제 너 하고 싶은 공부하렴. 엄마는 아들만 중요한 사람 아니다. 나한테는 다 소중한 자식이야. 엄마가 주신 꾸깃꾸깃한 통장에는 저의 4년째 대학 등록금이 될 수 있을 만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날 어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마 무릎 베개를 하고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렵게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죠. 둘째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 혼자 학비 벌면서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했고 그동안 누나가 고생이 많았다고 제가 너무 무심했다면서 사과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던 공장에서 벗어나 겨우 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하려고 책을 펴자 예전에 원두막에서 오빠와 함께 독서 모임하던 시절이 떠오르고 오빠가 너무 그립더군요. 그토록 기다렸건만 오빠는 제 편지를 보지 못한 것인지 편지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빚쟁이 때문에 고향 마을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그래도 오빠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으로 그렇게 믿고 또 믿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왠지 그런 기분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게 3개월을 저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고 더 이상 공장에서 온몸을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일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일할 팔자를 타고났는지 제 인생에 또 한 번 시련이 닥치더군요. 바로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어요. 공부하다가 연락받은 저는 응급실로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말하지 못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식당에 출근해서 양파 더미를 가다가 엄마는 그렇게 멀쩡하던 팔다리가 반신불수가 되어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능까지 낮아지진 않아서 왼쪽 팔다리를 잘 못 움직이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셔야 하는 신세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자 역시 어머니 병원비까지 들게 되었고, 우리 사남매는 다 같이 모여 그냥 아무도 공부하지 말고 이제는 다 나가서 돈을 버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계속해서 어머니 병원비가 들어가야 하고 남은 빚도 있기에 더 이상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던 것이 도둑질이라고 어쩔 수 없이 3개월의 행복했던 공부 시간을 마치고 다시 미신 공장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아픈 엄마를 생각하고 또 저에게 공부하라고 돈을 주시던 그때의 엄마를 생각하니 열심히 다시 일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고 정보 보조를 받으면서 엄마를 모시고 저는 계속 일을 나갔습니다. 돈에 치여 사는 인생, 이러다 언젠가 나도 내 차례가 오면 쓰러지거나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년 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한 차례에 더 뇌경색이 오는 바람에 엄마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엄마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난 어떡하라고. 엄마 이렇게 가면 나는, 동생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렇게 길고 긴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울음을 울고 나서 저는 엄마의 유언대로 화장을 치르고 엄마를 모신 다음 집으로 돌아와 쇠꼬챙이처럼 볼품없이 마르고 악만 남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울 안에는 원두막에서 오빠를 기다리던 통통한 볼에 앳된 소녀는 사라지고 온갖 모진 세월을 그대로 겪은 한 초라한 아줌마가 있더군요. 그 사이 동생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렸고 저는 얼마씩이라도 동생들이 가정을 꾸릴 때 보탬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이미 나이도 들고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가정을 꾸리거나 결혼할 마음도 들지 않았죠. 그냥 원두막에 그 오빠를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저는 첫사랑의 끝사랑이라고 오빠만을 생각하며 그저 시간을 보냈죠. 둘째 동생은 회사에 격리를 하던 아가씨와 좋아 지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올케는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좀 키우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더군요.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법 벌이가 괜찮다면서 어느 날 올케는 저에게도 미싱이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도대체 올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고 하니 올케는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올케처럼 세련되고 항상 자신감에 차있는 사람이 일하는 회사라고 하니 마냥 좋게 생각됐죠. 올케는 제가 관심 갖는 것 같자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정말 성공한 등급의 사람들이 연설을 하는 연설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를 갔던 그날 저는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과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듣고 저들처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올케는 저에게도 미싱이를 그만두고 그 사업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후로 올케의 관리를 받으며 열심히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제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모임을 나갔으며 주변에도 제품을 홍보하고 또 제 밑으로 사업을 함께 해나갈 사람을 찾는 등 활발하게 그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다단계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회사에서 한 말만을 순진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는 제 밑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저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수많은 냉대를 당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품은 좋았지만 가격이 비쌌고 또 그 회사 제품만을 꾸준히 썼을 때 포인트를 돌려준다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들 쉽사리 내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쌓아놓은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의 사재기는 오히려 등급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올케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차피 다 팔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재기를 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빚은 너무나 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 돌려 막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안 돼서 나중엔 카드론을 썼습니다. 카드론을 쓰자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올케 역시 저처럼 사재기로 인해 빚으로 허덕이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였음에도 저에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옷을 차려입고 다니면서 성공담을 들어야 한다는 등 눈 가리고 아앙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순진해서 그동안 미싱이를 하면서 모은 재산을 어이없게도 다단계로 인해 날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카드론 빚밖에 없었고 올케와 의가 상하자 둘째와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닥치자 세상의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어요. 나는 이제 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살을 해야 될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형제들이 장례는 잘 치러줄까? 여러 가지 불행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괴롭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로에 나갔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자살을 고민하는데 문득 건너편에 있는 큰 빌딩에 쓰인 글자가 보이더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바로 서점 간판이었습니다. 책, 서점. 문득 너무 오랫동안 공부에 대한 꿈을 접어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과 함께 제 첫사랑인 오빠의 모습도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저 서점에 한 번만 가보자.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사서 그 책을 적어도 다 읽고 난 다음에 죽자. 이상하게도 그 간판을 보는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구절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도 그럴까? 이렇게 보잘것없이 초라해져 버린 모든 영양분을 다 빨리고 긴 껍데기만 남은 나 같은 사람도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구석이 남아있을까? 어쩐지 책 안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에 홀린 듯한 걸음걸이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대형 서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점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 간판에 써있는 글귀는 어떤 책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젊은 아가씨였는데 친절하게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있는 글귀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가 번호를 알려주기에 저는 이 시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이구나 생각하면서 묘한 기분으로 시집이 꽂혀있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분이 서서 시집을 한 권 읽고 있더군요. 저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찾기 위해 몸을 기울이다가 살짝 그 남자분의 팔꿈치를 치고 말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찾는 시집이 있어서 그만. 대면적은 기분에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주저리 늘어났는데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괜찮습니다. 시집은 찾으셨어요?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의 시집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꿈속에서도 항상 그리워하던 첫사랑 정준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덥석 그 남자의 팔을 붙잡고 물었죠. 혹시 김정준 오빠 아니에요? 너 혹시 미자니? 저는 이 순간 신의 존재를 직감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어서 제 삶을 지켜본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죽으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른 이 서점에서 제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저의 첫사랑 오빠를 만나게 해주시다니. 말도 안 되는 우연에 전 소름이 돋고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만났음에도 오빠는 절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우린 너무 반가워 악수하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잘 아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조금 걸어서 당도한 그곳은 고풍스러운 카페였어요.
사업차 손님들을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들른다며 오빠는 차 마시고 오랜만에 봤는데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자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신이 내 삶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오빠를 보고 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끝없이 속으로 되뇌었죠. 그렇게 20살에 만났던 오빠를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만나 카페 맞은편에 앉은 오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니 그에게도 세월의 흔적은 보였지만 여전히 오빠는 멋졌습니다. 멋들어진 세미정장에 가죽결이 고운 서류 가방을 들고 신사의 모습으로 제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오빠에게 그간 살아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할까 하는 갈등이 들었지만 오빠에게까지 거짓말로 제 자신을 포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부모님의 결정으로 서울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 미싱이를 하며 몸이 상했다는 것, 그리고 동생들을 건사하다 보니 결국 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보지 못한 채로 40대가 되어버리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단계에 잘못 빠져서 형제간의 의의가 상하게 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날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그냥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좀 도와줘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엔 실제와는 다른 희망적인 말도 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제가 돈 때문에 부탁할까 저를 피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제가 눈물을 흘릴 때 휴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더니 다단계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그날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로 가느라 원두막을 들러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편지를 보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본가에 머무르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제 소식이 궁금해 다음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제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빠는 저와 공부하던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를 이어가다가 무사히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무역을 전공했던 오빠는 중국 청도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회사 동료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자식도 둘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차가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당신같이 밖으로만 도는 사람과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대요. 아무리 빌고 빌어도 아내는 이혼을 주장했고 알고 보니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가 있었답니다. 오빠는 기가 막혔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였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주고 이혼을 해줬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해요. 사업은 크게 힘든 것 없이 잘 되었지만 자식들도 없고 아내 역시 없어서 마음이 헛헛해 요즘은 낮에 짬날 때 서점에 와서 시집을 읽거나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말미에 오빠는 저의 선호를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꼭 들어주겠니? 네? 무슨 부탁인데요, 오빠? 내가 강남에 차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믿고 맡길 책임자가 없어서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어. 그런데 지금 듣자 하니 이 사람은 너의 친구인 것 같아. 혹시 한 달만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아, 오빠, 제가 카페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서 매니저한테 일이야 배우면 되지. 그 친구가 곧 그만둔다고 말했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서 매니저한테 일이야 배우면 되지. 그 친구가 곧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오빠, 부탁인데 안 들어줄 거니? 그치만 오빠, 저는 오빠는 저를 정신없게 만들더니 난데없이 제 손을 끌고 백화점으로 가더니 이것저것 일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며 원피스며 정장이며 옷을 잔뜩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하고 카페일 하려면 좀 번뜩해 하니까 피부 마사지도 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나절 미용실 갔다가 피부 마사지를 받고 새 옷을 입고 나서니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죠. 오빠가 자꾸 닥달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을 얼결에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이 된 걱정과 죽어야겠다는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막상 출근을 해보니 카페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음료 간단한 건 만들고 직원들이 일 잘하고 있나 오빠에게 보고를 하고 저는 앉아서 쉬고 돈 관리나 좀 해주라고 해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오빠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또 사장님 하고 불러주었어요.
강남에서 카페 사장님 소리 들으며 매일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가게를 출근하다 보니 저는 이게 죽기 전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저 근사한 사람들은 다 집이 어딜까? 나처럼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해도 가난한 인생들은 이런 카페도 와보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들로 한숨을 쉬다가도 그냥 이 시간을 즐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언제 저 같은 주제가 이런 근사한 곳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공주 노릇을 해보겠어요. 그때는 진짜로 잠깐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요술 할머니는 바로 첫사랑 오빠였죠. 그렇게 3개월을 카페 사장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할 말이 있으니 저녁에 일식집에서 보자고 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초라한 아줌마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 그동안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 좋은 가게에서 사장님 소리를 3개월이나 듣고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호강을 한 것 같았어요. 미자야,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아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아무튼 감사했어요. 제가 이 은혜는 진짜 잊지 않을게요 오빠. 미자야, 너 5호 상사라고 들어봤어? 네? 아, 그 유명한 무역회사 아니에요? 아 오빠, 네, 카페 근처에 그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미자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바로 그 회사 대표야. 쨍그랑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유리잔을 놓쳐 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미자야,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 네? 아, 그게 무슨. 네가 어릴 때 나한테 타주었던 그 커피 기억나니? 얼음이 동동 떠있던 그 달달한 커피 말이야. 나는 말이다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했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했다. 그럴 때마다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네가 만들어줬던 그 커피 맛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마음을 달랬어. 결혼해서 아내가 생겨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단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바로 항상 웃으며 커피를 들고 나를 보며 뛰어오던 너. 바로 너의 그 환한 웃음이었어. 오빠의 말을 듣는데 전 그깟 커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오래 기억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작고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빠의 삶에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살아갈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에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한 것 하나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말하는 큰 부자가 됐을 때 난 카페를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너를 찾는다면 그 카페를 너에게 줘야지 하고 생각했단다. 저는 순간 오빠의 말을 듣는데 어마어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그런 좋은 카페를 그냥 저한테 준다뇨? 오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미자야, 나는 돈이 차고 넘치게 많단다. 자식들 목도 벌써 다 정리해두었고 그 카페는 내 몫이야. 살면서 널 만나면 내가 주려고 했던 거야. 널 끝까지 못 찾는다면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었어.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니?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카페의 모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 재산이 무려 3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엔 오빠의 호의가 부담스럽고 또 뭔가 나에게 바라는 건 없을까 싶었지만 알고 보니 오빠는 그때 회사를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 미국에 집을 사고 한국과 미국의 회사 일을 보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벅차서 회사 일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던 차였죠. 사실은 그때 흥신소를 통해 저를 찾고 있던 중이라고 해요. 제가 우연히 흥신소보다 빨리 서점에서 저를 만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라며 오빠는 그런데 그때 만나지 않았어도 올해는 만나게 되었을 거라며 웃더군요. 저는 오빠와 그 어떤 미래를 계약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국에 오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며 오빠의 생활도 살펴주고 또 제 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저의 첫사랑이니까요. 카페는 3-4시간 정도 나가서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끔은 지금이 현실이 꿈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현실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사연을 들으시리라 짐작됩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과 누구나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은 신이 준비한 기막힌 선물이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